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호 20번째 페이지. 까도 계속 나오는 재미난 러시아 이야기. 마트료시카급 입담을 보유한 벨야코프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말인데요. 보통 이맘때쯤에 러시아 사람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나요? 예. 분주하게 바쁘죠. 러시아에서 제일 큰 명절은 새해인데, 네. 그러니까 그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그 밤, 제일 큰 명절인데, 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하느랴, 뭐 선물을 사느랴, 그러니까 계속 뭐 바쁘고 있죠. 뭐 그러면 새해로 넘어갈 때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것도 합니까? 엄청 많이 하죠. 가족끼리 하는 행사. 가족끼리, 그러니까 주로 가족의 명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네. 거의 대부분 가족끼리 모여서 뭐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방송을 보고 뭐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뭐 얘기도 하고 예. 뭐 그냥 그렇게 즐기죠. 해돋이는 안 하죠? 아니, 일출 보고 이건 우리 문화지? 그거는 한국의 문화에 더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조금 가벼운 분위기로 좀 러시아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좀 보통 러시아 사람 하면 한국인들이 쉽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이미지가 과연 사실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좀 잘못된 오해 내지는 편견일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엉뚱한 질문이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뭔가 진행자에게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 러시아에 일단 곰이 많이 살죠, 교수님? 야생에서 많이 살죠. 야생에 곰 많죠? 당연히 많죠. 러시아 사람 중에 곰과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글쎄요. 뭐 있겠죠. 제가 모를 뿐.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막 푸틴 대통령, 이건 당연히 합성이겠지만 막 푸틴 대통령이 곰 타고 다니는 사진도 있고. 그 유명한 사진이죠. 예. 그리고 약간 좀 은어처럼 불곰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불곰이 많다 해서. 그리고 그 UFC 선수 중에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 선수가 어릴 때 막 곰이랑 싸우면서 훈련했다 막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곰이라는 동물은 러시아의 상징이기도 하고 러시아 전래 동화에서 자주 나오는 동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살기도 하고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항상 러시아를 대표하는 뭐 무슨 관광 뭐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고에 때 보면 항상 곰이 나와요.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 같은 그런 한국의 호랑이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희 조카들도 러시아 만화를 요새 계속 보고 있더라고. 마샤와 곰. 그렇죠.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재밌어.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게 러시아 막 사람들은 막 곰이랑 막 싸우고 막 이런 잘못된 이미지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게 러시아 남성 하면 되게 강하고 약간 민머리 스타일 많고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효도르 느낌 많이 나고 효도르 같은 왠지 저 같은 사람은 마주치면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미지는 오해인가요? 뭔가요?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의 탓이 크다고 봐요. 저는 이제 거의 우리 영화라는 기술이 생겼을 때부터, 그러니까 영화라는 기술이 거의 19세기 말 20세기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세기 중반부터는 많은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세기 중반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 항상 적으로 나오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었고, 맞아. 근데 적이라는 캐릭터가 항상 크고 무섭고 이래야지 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야 항상 나중에 이길 때 쾌감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 왔기 때문에 맞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캐릭터 익숙한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네. 사실상 뭐 이제 뭐 러시아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진 않아요. 뭐 물론 그렇게 효도르처럼 생기는 남성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보다 뭐 체격도 좋은 분들 많겠지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다 그렇진 않고요. 특히나 이제 대도시 뭐 모스크바나 상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유럽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이제 뭐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러시아인들은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 잘 웃지도 않고 친절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은 이제 몇 개월 후에 나올 책에서 넣은 내용인데 예. 이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독특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을 때 네. 웃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웃는 게 왜 친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친절함과 그래. 웃음을 동일시화하세요? 이건 진짜 맞아. 예. 저도 잘 안 러시아 사람들이 웃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친절한 거는 친절한 거고 네. 웃는 거는 웃는 거예요. 그러네. 별다른 개념이에요. 제 주변에 막 인상 잔뜩 찌푸리면서 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그 블로그나 이런 글을 들어보면 러시아 입국할 때 그 이미그레이션에 부딪히는 그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항상 너무 무표정으로 웃지도 않고 너무 친절하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그 사람들은 왜 친절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할 때 왜 친절해야 돼?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응.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있고 너는 뭐 나름대로 일하고 있잖아. 너는 예.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와 일을 보고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너랑 나는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아이를 키울 사이도 아닌데 그렇지. 왜 내가 너에게 친절해야 돼? 어. 라는 게 러시아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네요.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웃을 상황이 아니고 웃을 필요가 없는 데는 굳이 가식적으로 웃지 않는다. 좀 솔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이 웃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미국 사람들의 헛웃음. 이거 할리우드식 미소. 이게 되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가시적이라고. 웃지도 않은데 왜 웃어? 웃기지도 않은데. 네, 기쁘지도 않은 환경인데 상황인데 왜 네. 웃어? 약간 그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내가 입 밖으로 그러니까 내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 나오는 그 감정들이 내 마음속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해야 한다고 솔직한 생각해요. 마음을. 내가 기쁠 때 기뻐하면 되고 내가 슬플 때 슬퍼하면 되고 네. 내가 웃고 싶으면 웃으면 되는데 네. 내가 앞에는 너무 울고 있고 우울증인데 웃어? 그게 위선적이라고 봐요. 근데 위선을 진짜 싫어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저도 이거는 약간 이 러시아 분들이랑 좀. 예.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인을 볼 때 항상 그거 짚고 넘어가요. 이게 제일 위선적인 문화라고. 니네들이 그러네. 왜 계속 웃어? 약간 이런. 마음이 따뜻하고 뭐 친절한 마음이 있고 이게 사실 웃음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꼭. 예. 그러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있나 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좀 일하는 곳에서 업무 분담이 확실한 편이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내 일과 타인의 일이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서로 돕고 뭐 이런 문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독립적인 편이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거라기보다 예. 그거 약간 잘못된 개념이고 공과 사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자리에서 네. 다른 사람에게 돕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을 내가 분단히 받고 일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개인적인 삶, 네. 사적인 삶의 이 선이 굉장히 뚜렷해요, 러시아에서는. 일과 내 여가 생활이 구분돼 있다. 제가 한국에,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러시아 살았을 때는 너무 어려서 일을 못 해봤지만 한국에 그래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국에 오고 나서 제일 힘들게 적응하는 부분 중에 바로 그거였어요. 딱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대기업에 일했을 때 예. 직장에 들어가서 항상 제가 싫은 소리가 그거였어요. 부장님이 하시는 소리. 우리는 다 가족이야. 편하게 생각해. 저에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편하게 생각해도 어떻게 일자리의 동료를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치. 같이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나와 직접적인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게 명확하구나. 그 네. 인식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 그것도 제가 굉장히 또 좀 이렇게 의아하게 봤던 게 예. 회식을 많이 하잖아. 뭐 요새 회식 문화가 좀 사라지고 그렇지만, 있는 분위기긴 많이 한데 했죠.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회식을 할 때 이
그 한 팀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매우 사적인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가족이 어떻고 남편이 뭘 했고 그다음에 뭘 했고 뭐 남편의 엄마가 어땠고 이번에 휴가에 어디 갔다 왔고 뭐 우리 아들이 뭘 질병이 어떤 게 있고 어느 병원에 갔다 왔고 거기 의사가 어떤 말을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친한 동료끼리는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러시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이거 충격 받으셨구나. 네. 야, 시어머니 얘기하고 아들 성적 얘기하고 이런 게 그런 얘기는 잘하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나라 분위기는 그러네. 그 문화는 그렇진 않아요. 일자리에서는 사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나라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할 수도 있고 뭐 요새는 많이 뭐 뜨는 드라마 이야기라든가 뭐 방송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나의 아들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아들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 뭐 나는 어제 데이트를 했는데 여자친구랑 어디에 갔고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절대 안 돼요. 궁금하지도 않아,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아. 너는 어제는 어디서 데이트를 했는지 내가 왜 궁금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회식 자체도 없나요, 러시아는? 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컨셉은 달라요. 한국이랑. 예. 이것도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편하게 평소에 하는 게 회식인데 그냥 뭐 화요일 밤에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 갑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우리 실적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항상 뭔가에 기념하여 회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새해, 뭐 마지막이라는 날. 아니면 뭐 10주년 뭐 10주년 뭐 회사의 10주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에서 제일 큰 공휴일이 있잖아요. 뭐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이라든가 뭐 5월 9일 승전의 날이라든가 이런 공휴일에 기념하여 하는 회식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냥 기분 좋아서 회식한다? 이거 사람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렇지. 기분 좋은 사람이 너고 너가 알아서 가면 술을 마시면 돼.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마다 그렇게 자주 회식을 하니까 그런 사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안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 그 얘기까지 안 하는. 이런 큰 차이가 있네. 근데 국제 여성의 날이 가장 큰 공휴일입니까? 큰 공휴일입니다. 왜 그날이 중요한 날이 됐어요? 뭐 그 소련부터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 있고,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하는 일, 여자가 해야 하는 일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여성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날이 생겼고 정착이 돼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여성의 날로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여성 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휴일로 지정됐고. 예. 그렇군요. 러시아에서 가장 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뭡니까? 글쎄요, 이것도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요새는 아마 약간 공무원? 공무원? 우리랑 비슷하네. 좀 근데 이유가 달라요. 왜요?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인기 있는 작업은 안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안전이긴 한데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일단 직업 자체가 안전한 데다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주어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훔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예산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횡령을 노리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꼭 들어가서 범죄를 저질러야지 이건 아니어도 그런 부가 수익이 있다는 게 아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높은 확률로 내가 뭐
기본적으로 안전적으로 나오는 뭐 예. 연금도 있고 월급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근데 권력을 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쥐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보나요? 시험은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듯이 이력서 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오는데 네. 근데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더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라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런 또 차이가 있었고요. 러시아와 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좀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예 안 마십니다. 아예 안 드시나요? 네. 예전에 러시아 계실 때도? 러시아 있었을 때는 아예 한 방울도 안 마셨고 예. 배운 게 한국이었어. 한국에 회식, 오고 회식, 나서 회식. 네, 대학교 네. 같은 이제 학생들이랑 OT 갔을 때 처음에 술을 마셔봤어요. 아, 한국 OT에서 술을 처음 드셨구나. 예. 아니, 러시아 사람들 술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네. 해명이 필요한 게 네. 술을 마시는 문화가 달라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술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다. 술을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쉽게 뭐 퇴근해서 맥주 한 잔 이 예. 정도의 아무렇지도 않은 게 한국 문화인데 맞아요. 예. 러시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해서 화요일 밤에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한 사회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아, 일 끝나고 집에서 친구랑 뭐 한 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병인 술꾼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반면에 반대로 거꾸로 네. 뭐 할 때, 뭐 파티할 때, 파티할 때나 뭐 생일 파티나 네. 일 쉬는 날.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그러니까 뭔가의 일이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마시고 그럴 때는 많이 마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많이 마시는 거구나. 네. 시도 때도 없이 집에서 막 보드카를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막. 이거는 정말 질병 아닌 이상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물론 평소에 술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술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사회 밑에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 그냥 수요일에 저녁에 퇴근해서 술을 마신다? 이거는 요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네요. 네. 주로 보드카를 근데 드시는 거죠? 맥주와 보드카. 근데 맥주는 진짜 보드카 같은 도수 센 거를 많이 드셔서 맥주는 진짜 술 취급도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맥주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에서 팔리는 맥주가 한국보다 종류가 다양해요. 예. 한국은 사실은 맥주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네. 그래서 러시아 가면 맥주가 일단 매우 다양해서 거의 3%부터 25%까지 맥주가 있어요. 25% 도수가. 예. 네, 그래서 뭐 3%의 맥주는 이제 뭐 대학생들이 주로 마시는 맥주고 25%는 어느 정도의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즐겨 마시는 뭐 파티 때 분위기가 좋은 날에 마시는 맥주고 그래서 도수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고 네. 또 이제 포드카를 아무래도 많이 마시게 되죠. 네. 네. 약간 추운 날씨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런 맥주를 마시는 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요? 추워서 도움이 보드카를 된다는 마신다가 이제 고정관념이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어요. 그렇구나. 네. 예. 요거는 또 곽재식 작가랑 저희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은. 네. 전 국민적으로 좀 인기 있는 취미나 뭐 여가 활동 이런 게 있을까요? 러시아 사람들? 이것도 딱히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왜 말하기가 어렵냐면 러시아가 너무 커서 사는 동네 기후, 날씨, 지형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동네마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해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수영이나 해수욕장 같은 게 많이 좋아할 거고 네. 뭐 우랄 산맥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베리아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등산이나 사냥. 뭐 사냥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키 타는 것도 많이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그때 동네마다 다.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러시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미는 낚시일 거예요. 낚시 많이 하시는구나. 낚시 많이 하는 물가가 편. 있으면. 네, 그러니까 뭐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보다 확실히 많이. 근데 이 말씀하시는데 저 사진이 적절한 사진인가요? 이게 사실은 딱 예. 러시아 국민을 겨냥하는 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남자가 낚시를 해야 남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죠. 푸틴의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푸틴의 주변에 그런 정치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예. 이제 국민의 이미지를 비춰줘야 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해요. 푸틴이 막 어딘가에 막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냥하는 모습이라든가 예. 뭐 낚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러시아 국민들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강한 지도자상과 강한 네. 국민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스포츠가 가장 인기인지도 궁금한데요. 러시아에서는 스포츠 자체가 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잘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예. 잘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음. 선수들이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맛으로 보는 거죠. 어떤 특정한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네. 보는 그 모습 자체가 재미있어서. 한국의 국민 스포츠는 뭐 지금으로서는 야구, 프로야구인데 그렇죠. 예. 그런 게 뭐 거의 국민 없- 스포츠 이런 건 그러니까 없어요. 굳이 네. 얘기를 하자면 축구와 하키, 아이스 하키인데 하키. 근데 그것도 사실 굳이 얘기를 하면 그렇지 사실상은 막 그렇게 국민의 스포츠라는 별명까지는 아니에요. 영국인들 주말마다 축구장 가듯이 그런 분위기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테니스 잘하잖아요, 러시아 테니스. 아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렇구나. 그 프로 스포츠 문화는 또 우리랑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땅도 넓고 뭐 역사적으로 봐도 다양한 민족이 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민족은 많죠. 아무래도 거의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민족은 저 같은 이제 백인 슬라브계의 민족이고요. 근데 그 외에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크라이나 민족도 있고 타타르도 있고 뭐 부랴트, 야쿠트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러시아 전체 한 30% 정도가 되는 인구의 비중은 소수 민족들이고 자기네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민족도 있고 네.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는 그런 민족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특히 이제 시베리아나 극동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훨씬 더 비중이 커요. 거기는 백인보다 이제 소수 민족이 소수민족의 많이 비중이 네, 극동에서 훨씬 크다. 네. 예. 종교는 거의 뭐 러시아 종교. 거의 대부분 다 정교회라고 해서 네. 이제 비잔틴에서 나오는 종교인데 네. 거의 대부분 아마 70%에서 80% 정도 되는 비중이 아마 그 종교를 믿을 거고 네. 그 외에는 아마 이슬람도 이슬람도 계시고 많이 예. 지금 등장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고 네. 또 그러니까 토속 신앙 같은 것도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하면 사실 문학과 또 예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대문호도 많고 화가도 유명한 사람 많고 음악가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뭐 자랑할 문화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문학과 음악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도 많이 이루어져요. 러시아에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조사를 하면 네. 거의 항상 궁금하다. 시대에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1위로 뽑는 사람이 푸시킨이에요. 푸시킨. 예, 문학가. 러시아에서도 뭐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굳어진 표현이 있는데 푸시킨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러시아 문학을 탄생시키게 한 시인이고 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앞선 사람. 그러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네. 시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러시아 문학을 그냥 그대로 탄생시킨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시아 문학은 푸시킨이 탄생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뭐 형태, 줄거리, 언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푸시킨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푸시킨에 대한 그런 숭배가 굉장히 커요. 아, 러시아 언어를 좀 잘 정립하는 데도 역할을 했군요. 푸시킨의 역할이 굉장히 아. 커요. 푸시킨이 이전에 있는 러시아 문학이 대중적이지 못했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 옛날 고대 러시아어로 썼던 책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그 옛날의 말을 읽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푸시킨이 정말 일반 시민들이 쓰는 언어를 뭐 그 당시에 슬랭이나 슬랭을, 그 당시에 뭐 유행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실려서 살아있는 러시아어를 그냥 그대로 종이에 옮겨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여가 어마어마해요. 대단하구나. 단순히 뭐 국민 시인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올타임 네. 가장 뛰어난 사람. 거의 항상 뭐 1위가 아니더라도 탑3에 무조건 들어갈 사람입니다. 네. 아,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춤이라고 알고 있는 춤 아, 볼까? 예. 요거 진짜 러시아 춤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춤의 러시아 말에서 이 춤의 이름은 폴카인데 예. 그대로 직역하면 폴란드 춤이라고 그러네. 네. 그러네. 그래서 그게 러시아 춤인지 폴란드 춤인지 또 따져봐야 하는 거고. 테트리스 깨도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폴카구나, 폴카. 예. 네. 러시아에서 요즘 한류 인기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2012년에 싸이 형님이 그때부터. 네, 강남 스타일이 터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케이팝에 대한 시선이 돌리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는 BTS, 블랙핑크 뭐 등등등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부산행, 기생충 뭐 등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커요. 한국말을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고 네. 한국 영화들이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인기가 높아요.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많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좀 친근감을 느끼고 진짜 이웃 나라다라고 인식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예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네, 같은 역사, 그러니까 슬라브 중에서도 여러 이제 그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여러 이제 계파들이 있는데 슬라브 중에서도 동슬라브가 있어요. 동슬라브는 딱 세 개 민족인데 네. 루스,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네. 러시아, 벨로루시아, 우크라이나인데 네. 이게 다 매우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종교도 다 똑같고 이제 민족성이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연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뭔가의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고 네, 그럴 거예요. 예. 러시아 사람들이 뭐 휴가나 이럴 때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행은 보통 어디로 많이 가나요? 99%의 확률로 99%? 예. 이집트나 튀르키예. 99% 정도예요? 왜 이집트 일단 좀 서쪽에 사는 분들은 지리적으로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나라에 안 가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 정도인 거예요? 이유가 많은데 예. 그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터키는 일단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깝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몇 시간밖에 안 돼요. 뭐 두세 시간인가? 그래서 앙카라나 뭐 이스탄불이나 또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튀르키예 남부의 안탈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튀르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러시아인. 다 러시아인들이에요. 이게 거의 뭐 그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도 다낭시. 뭐 경기도 다낭시 아니면 경기도 오사카시 이렇게 하듯이 러시아 뭐 모스크바 주 안탈리아시 정도라고 해서 이제 거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집트는 워낙 러시아가 춥다 보니까 잘 된 있는 그 따뜻한 바다가 거의 없어서 이집트의 그 홍해 그렇죠. 아니면 그 사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네. 튀르키예 남쪽인 것도 사실 바다 있고 거기는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터키의 남쪽이. 그래서 그쪽으로 기후도 너무 좋고 뭐 아름답고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바다도 좋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아, 서쪽 지역에 산 사람은 안 간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게 정말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동쪽은 예. 조금 다릅니다. 한국인이라고 다 일본 가본 거 아닌데 러시아는 보장까지 해주시니까. 동쪽은 조금 다를 텐데 그러니까 뭐니까 예, 튀르키예까지. 예. 근데 서쪽은 모스크바, 특히 모스크바나 그 주변에 있는 거는 다 무조건 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국민 휴양지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치면서 러시아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 한국인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키워드로 주셔도 좋고 정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재미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질문들 저에게 많이 하세요. 러시아는 과연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확실한 유럽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러시아가 유럽도 아닌 아시아도 아닌 제3의 무다권이라고 스스로를 결정하거든요. 유럽의 국면도 있고 아시아의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에 되게 기묘하게 섞인 그런 문화권이다 보니까 되게 유럽의 개인주의와 아시아의 집단주의와 기묘하게 아주 희한하게 섞인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네. 러시아 약간 미국인보다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커요. 아, 오히려 잘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러시아는 인맥으로 기반하는 문화거든요. 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은 거의 법을 기반으로 한 문화이다 보니까 모든 인맥, 모든 관계, 모든 그 소통을 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게 인맥, 뭐 아는 형이 있어서, 뭐 아는 누가 있어서 예.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익숙해요. 예. 적응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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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러시아에서 적응하는 게 미국인보다 유럽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익숙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의 그런 아름다움에 뭔가의 외적인 그런 화려함에 대한 시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더 달라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뭐 화려하고 유럽만큼 화려하고 뭔가 예쁘고 아름답고 이건 외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에 가서 제일 많이 불만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예. 도시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가 한국의 도시는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뭐 파리나 영국이 뭐 런던이나 가면 그 뭐 건축물이 되게 막 화려하고 막 그렇죠. 그런 예. 것들 맞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중요시를 해요. 네. 러시아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아시아 뭐 서울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 가면 아름답지가 못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그게 좀 이렇게 달리하는 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서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는 우리와 좀 비슷한 점도 많이 비슷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매력적인 나라 러시아에 대해서 4주 동안 우리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 이제 마치면서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에게 끝인사 전해주시죠. 4주 동안 일단 지켜봐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4주 동안 또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길게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4주 동안 계속 어느 정도의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제가 제의를 다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충분히 저는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몇 개월 후에 나오는 책 주제를 그때 언뜻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간 그 러시아 문학과 좀 문학을 통해서 네. 보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그래. 책인데 이제 뭐 얼마 정도 흥미로우실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러시아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러시아 문화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학을 통해서 보는 러시아 문화, 러시아 이게 사람들의 특징, 뭐 사고 방식의 특징, 뭐 평소의 문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책을 많이 구원해 주셔서 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전 무조건 읽어보겠지만 뭔가 들었을 때 약간 잡지사 재질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약간 딱 이렇게 잘 맞아 들어요. 여기랑 맞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딱 맞아 들어요. 또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오신 한국인 벨야쿠 빌리아 교수님과 4주 동안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